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특히 여러 그 바다를 끼고 있는 우리나라 지역들도 지금 걱정이 많고 뿐만 아니라 뭐 모든 국민들이 다 걱정이 많습니다. 여러 우려 속에 지금 방류가 되는 것 아니냐, 이제 방류는 이미 결정된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냐 싶은데요. 지금 일본은 아마 8월 말쯤 방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 내부에서도 반대 여론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영호 교수님 그 여기 관련된 뭐 문서도 있고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이제 오염수가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오염수를 이제 어떻게 처리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들을 좀 해왔던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저장 탱크에 저장을 하는 걸로 이미 결정이 났고, 근데 문제는 이제 저장 탱크가 이미 한계에 와 있기 때문에 그 한계에 도달한 요 시점에서 방류를 좀 피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그 일본 정부 입장에서도 사실 난감한 게 어민들의 좀 반발이 좀 큰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어민들하고 2015년인가요? 그때 문서로 좀 약속한 게 있습니다. 이 어민들의 어업연합인가요? 어업연합과의 어떤 좀 협의 없이는 그런 방류를 하지 않겠다고 문서로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방류를 늦추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오염수가 좀 생성되는 게 조금 줄어들어서 조금 한계치에 다다랐지만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방류를 피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김혜찬 교수님, 이게 막을 방법은 없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지켜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안심해도 되는 건지 어떻습니까? 일단 일본이 2년 전에 일단 올해 정도에 봄 또는 여름에 방류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때 IAEA에 이런 걸 우리가 국제적인 어떤 안전 기준이 되느냐고 요청을 했고, 2차, 3차 시료가 안 나왔지만 여름에 요청한 데 맞춰서 약간 맞춤형으로 지난번에 이제 IAEA 그로시 총장이 일본의 총리한테 사실상 뭐 보고하러 간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원래 당초 같으면 올 여름 되면 거의 90% 다 차야 되는데, 그게 지금 방금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비가 적게 오고 또 그다음 철저하게 줄여야 되는 관리를 함으로써 지금 내년 2월에서 6월까지, 그러니까 적어도 최소 6에서 길게는 한 1년 가까이 조금 여유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후쿠시마 현에 이와키 시장 같은 경우는 해수욕 좀 다 하고 8월 말 9월 정도에 보냈으면, 이런 일본에서 욕구도 있고, 어민들이 반대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2015년에 약속을 한 것은 그 전에 2011년에는 할 수 없이 이제 원전 사고로 인해서 뭐 오염수가 아니라 그냥 모든 게 바다로 나갔다면, 이제 2013년도에 그때부터는 이제 알프스 처리를 아주 초기 단계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일부러 비밀 방류를 했어요. 그것이 언론에 났고 그것이 잡혀서 2015년에 어민들에게 앞으로 어민들 동의를 받지 않는 한 해양 방출이든 어떤 형태든지 바다에 내지 않겠다. 그래 큰 약속을 한 겁니다. 문서로 약속을 한 것입니다. 네, 지금 어민들은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반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 수산업은 우리보다 훨씬 타격을 많이 받죠. 일본 해를 누가 먹겠습니까? 스시를. 그랬는데도 이제 볼 때 일본 정부가 지금 결정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 수산업 정도 문제가 아니라 원전이라든가, 일본이 지금 여기에 방류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원전 어떤 전체적인 어떤 일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선결 과제로 다른 방법이 몇 개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언을 듣지 않고 일단 해양 방류부터 해보자 하는 것이 지금 가기 때문에 나를 딱 특정 잡지도 못하죠. 예를 들어서 떳떳하다면 우리는 8월 1일부터 또는 9월 1일부터 내겠다든지 뭐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눈치 보면서 하고 그 중에 하나가 IAEA의 면제부를 조금 받은 것 같이 그것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근데 국제원자력기구의 IAEA의 본연의 그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해양 방류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과연 IAEA가 판단할 그런 위치에 있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진 교수님, 그 국제사회라든가 이런 그 일본의 방류에 대해서, 방류 주체는 물론 일본이겠지만 이거를 국제사회가 과연 용인할 수 있는 문제인지 또 간섭을 할 수 있는 문제인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방류가 이미 결정이 저는 났다고 봅니다. 일본 정부가 방류를 결정하고 지금까지 끌어온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치학자니까 정치적으로 본다면 국내 정치나 국제 정치 영역으로 좀 분류해서 볼 수 있을 텐데, 국제 정치 영역으로 본다면은 일단 뭐 국제적인 기구란 말이죠. 공식력 있는 기구 IAEA를 끌고 들어왔고, 거기서 뭐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났고, 게다가 이제 주변국들의 문제란 말이죠. 이해관계국들인데
이게 뭐 해류가 돌아나가는 방향에서 가장 먼저 영향력을 받게 되는 북미 국가들, 미국이나 캐나다는 이거 뭐 문제가 안 된다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그 동남아시아 국가들 뭐 나중에 들어오겠지만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그렇게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문제를 삼고 있지 않는 상황인 것 같고, 그러면은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쪽은 중국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그다음에 태평양에 있는 섬나라 이 정도인데, 이런 국제정치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일본은 이미 방류를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을 한 것이죠. 일본 국내 정치적으로 볼 때는 정치권과 일반 국민들은 상당 부분이 지금 방류 쪽에 이미 마음이 가 있는 것 같고, 정부는 뭐 완전히 뭐 방류하겠다고 결정을 한 것 같고, 일본 정부는 여기까지 일을 벌여온 것이고, 문제가 있다면 이제 뭐 김현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본 수산업계 어민들과의 이 약속을 해놓은 문제, 이 부분이 이제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 정부는 투 레벨 게임을 해야 돼요. 국제 정치, 국내 정치. 두 가지 레벨 게임을 해야 되는데, 국제 정치 쪽에서는 이미 방류를 해도 되는 상황으로까지 간 거 아니냐,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지만 국내적인 영역에서는 이 수산업 계통의 지지를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이 문제가 좀 남아있지 않겠나. 정치적으로만 본다면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겠다고 봅니다. 김해찬 교수님 그 유튜브 영상을 보면 그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한번 꼭 좀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국제 원자력 기구가 시료를 분석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 즉 1차, 2차, 3차 시료가 있는데 1차 시료만 가지고 지금 2, 3차 시료 분석도 끝나지 않았는데 안전성을 그 보고서를 냈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IAEA는 그 뭐 시료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일본이 주는 시료 중심인데, 네. 2년 전에 벌써 일본이 방류하겠다고 거의 할 때 해도 된다고 미리 이야기했고, 그것은 왜냐하면 IAEA 자체가 이 핵사찰 정도, 핵무기를 미국이 중심으로 관리하는 그런 기구이고요. 유엔 산하기구 중에서도 이것은 산하기구가 아니에요. 원전을 하는 업계나 이쪽이 중심에 대해서 만든 자치기구예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 보고서가, 최종 보고서가 나왔습니다만, 자기들이 한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책임이 없다고를 제일 앞에 밝히고 있고, 그리고 알프스 성능에 대해서도 그것을 제대로 자기들이 어떤 볼 권한이 있다든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 일본이 충분하게 국제적인 어떤 안전기준에 낸다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가서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 정도의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 정당화 원칙이라고 하는 게, 일본이 이런 어떤 오염수를 해양 배출을 할 때 거기에서 얻는 이익과, 그 다음에 국내 수산업부터 중국, 한국 이런 어떤 주변의 나라의 어떤 해양에 입히는 피해에 대한 어떤 피해 조사라든가 이걸 형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자체를 할 수 있는 기구가 아니에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예를 들면 세계보건기구, WHO 같은 데서 예를 들어서 건강 문제를 이야기하면 되는데, 원전에 관한 원전 관리 기구인데 원전 안전을 이제 중시하지, 안전하지 않으면 원전을 더 할 수 없다는 그런 정도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WHO가 방사능 문제는 IAEA가 우리한테만 맡겨달라 해서 그걸 타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세계보건기구가 방사능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 방사능 문제는 IAEA가 우리가 하는 걸로, 그리고는 세계 뭐 방사선 협회라든가 보호협회 이런 데가 있어서 대부분 우호적인 단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조금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국제 스포츠 경기할 때 부당한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죠. 예, 그러면 제가 보면 분명히 지난번에 중국 같은 경우에 분명히 이것은 아웃인데도 세입이라고 선언하고 이러면은, 아니 하늘 축구할 때도 축구도 얼마 전에 그렇고, 예, 그렇게 그랬지 했어요. 않습니까? 그렇게 그런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심판이지만 그 사람은 편파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결론적으로 좀 심한 경우에 이 교통사고가 나서 또 경찰이 왔는데 그 경찰이 가해자의 친인척이 되고,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속으로는 그런 정도 관계라면 우리는 불신을 해야 되고 재판부도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네. 일본이 나중에 이야기를 더 드릴 수 있습니다만, 일본 정부나 일본 도쿄전력은 많은 걸 쏘개왔습니다. 그것은 전부 기사로서도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커닝을 하나 했다면 그 과목, 그 점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논문을 표절했다면 그 논문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문제를 삼아야 되는 거죠.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그 부분도 했습니다. 또 궁금한데요. 그 일본 정부하고 도쿄전력하고의 관계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도쿄전력은 그 하나의 사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일본하고 도쿄전력을 우리가 구분하지 않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는 아닙니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일본 정부가 원래는 우리나라 같이 한수원이 한국전력에서 원래 하다가 한수원이라든가 화력발전이 나눠졌듯이 네. 일본에는 원래 이제 처음에는 정부에서 하던 것이 민영화되면서 8개로 전력회사가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도쿄전력 같은 경우는 이제 사기업화 됐지만은 사실은 국영기업, 사실상 한수원과 같은 비슷한 거지만 우리보다는 훨씬 민간 영역으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아무튼 이 국제 원자력 기구의 보고서를 보면서 상당히 제한적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도 이게 마치 공신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물론 걱정은 많이 됩니다만 또 과학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이 방류되는 게 그렇게 심각하게 영향을 안 미칠 수도 있다. 네네. 뭐 이런 주장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죠. 어떤 근거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까요? 그게 이제 그 우리가 사실은 방사능에 전혀 노출이 안 되고 살면 좋겠는데 사실은 노출이 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노출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 물질이 방출이 되었을 때 그게 우리한테 얼마만큼 영향을 줄 건가 그런 부분을 이제 따져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을 따져봤을 때, 그러니까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이런 측면도 상당히 중요하긴 하지만 들어오면 얼마가 들어올 건가? 이게 이제 사실은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2011년도에 딱 터졌을 때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우리나라에 7개월 만에 들어온다, 9개월 만에 들어온다. 이게 굉장히 큰 이슈였거든요. 근데 그 들어온다는 양 자체가 얼마였냐면 0.00000001 100kg/큐빅미터였어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앞바다에 이미 그 세슘이라는 그 방사능 물질이 한 1에서 2 정도 이미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한 1000만 분의 1, 한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 정도 되는. 그죠? 그 정도 되는 양이 들어오는 거를 과연 들어온다고 해야 될지,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야 될지.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에 우리 인체에 영향을 준다고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수치 모델에서 나온다는 그런 사실 때문에 동영상이 사실 칼라로 표시가 되거든요. 네. 멋있게 표시가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국민들께서 9개월 만에 들어오는데 이거 큰일 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많이 걱정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미 방사능 그 물질에 노출이 되어 있었고 이미 그 미국이라든가 구소련에서 이제 핵 실험들을 바다에서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세슘이 태평양 바다에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반감기가 30년이기 때문에 계속 줄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2000년, 20세기 중반에 이미 지금보다 한 10배 정도 넘는 그런 세슘이 있었고 이미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이미 지금보다 한 10배 정도 넘는 그런 방사능 물질이 노출이 돼서 살아왔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있는 그 10배가 줄어들었고 이미 근데 거기에 한 1000만 분의 1 정도 되는 게 더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게 과연 우리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그런 부분도 사실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해류 자체 방향이 이게 저는 이제 딱 2011년도에 터졌을 때 그나마 다행이다 생각을 했던 게 해류가 다 동쪽으로 올라가는 방향이라서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해양자라든가 또는 이제 원자력 쪽에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우리나라는 좀 안전하지 않는가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많이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해찬 교수님이 하실 말씀이 굉장히 제가 많으시죠. 조금만 그냥 저도 그냥 제기를 하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자연 방사능 자체는 우리가 지구적으로 평균 한 2.3mSv 정도가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100세 이상 살기 힘든데 이제 우리 일반인은 1mSv를 연관하지 말자. 그런 이제 관리 기준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연 방사능이 있는데 좀 더 들어간다는 이런 개념보다는 더 이상 인공 방사능을 더하면 안 좋은 거는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서 2011년에 많이 이제 바다로 막 일방적으로 컨트롤 안 되고 방류됐는데 계속 쌓아가면 우리도 술도 웬만한 사람 몇 병 마셔도 괜찮은데 뒤에 끝에 가서 몇 잔 잘못 마시면은 확 가는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우리는 이제 그런 걸 연구가 제대로 된 게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지금은 방금 우리 교수님도 그 정상적인 이야기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희석학적인 거는 하면 전부 다 이게 바다에 하면 1조분의 1로 희석이 되니까 0.0000 이렇게 가는데 네. 문제는 여기에요. 화학적인 이야기만 하지 생물 이야기를 안 한 거예요. 네. 그것이 첫 번째 갔을 때는 특정 생물이 네. 그걸 비폭을 받게 돼요. 그러면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식물성 플랑크톤, 동물성 플랑크톤, 명치, 장고기부터 나중에 상어같이 가면은 전체적으로 가면은 안 좋아진다는 건 맞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먹는다 해서 당장 죽지 않아요. 질병으로 10년, 20년 뒤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엔트로피 개념하고 비슷해요. 지금 한번 나간 거를 그럼 문제가 있다면 다
회수를 할 것입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방금 이야기가 삼중수소수 이야기거든요. 삼중수소는 일반적으로 물에 들어간 거는 미미할 수 있어요. 네. 그러나 아까 같이 그 중에 한 3에서 6%는 그거 자체가 유기결합형 삼중수소가 된단 말이죠. OBT라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그거는 몸 안에 세포에 이제 이게 달라붙고 하면 안에서 변형이 일어난다고 유전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게 당장 아까 같이 뭐 1년 안에 오네 안 오네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적어도 10년, 20년 이렇게 봤을 때는 인류의 바다에 그렇게 해도 되느냐 문제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것 때문에 국제기구가 IMO 세계회사기구라든가 이런 데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IAEA도 고민했죠. 고준위가 아니라 일본이 나서서 93년도 러시아 문제가 있고 나서는 저준이라도 바다에 내면 안 된다. 그러면 지금 분뇨 처리도 바다에 다 했는데 안 된다. 방금 같은 이야기면요, 모든 걸 바다에 집어넣으면 다 해결이 된다 생각할 수 있죠.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저 많은 이제 국민들이 좀 알고 계신데 이게 한 번 방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몇십 년을 방류하게 되고, 그다음에 더 우려스러운 건 이걸 만약에 봉인을 풀고 나면 전 세계 원전에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점들이 생긴 오염수들은 다 바다로 가버릴 수 있는 그 출발점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김 교수님 말씀대로 상당히 우려스럽지 않은가. 두 분 다 김 교수님 어떻습니까, 김용훈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뭐 혹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오해를 하실 수가 있겠는데, 제가 그러니까 뭐 후쿠시마 방사능 그 오염수를 방류하는 걸 찬성한다 이런 입장은 아닙니다. 오해는 없으시고. 이런 입장은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아까 이제 잘 앞서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기 진시홍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미 일본 정부는 좀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방류하는 쪽으로. 사실 우리 국내 정치로는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여기 과연 방류가 됐을 때 우리한테 영향이 있을지 없을지를 조금 더 과학적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는 게 저는 국익에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사실은 이제 과학적인 거하고 정치적인 걸 조금 분리를 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저도 이제 두 분 교수님들 정치적인 문제들 또는 국제적인 문제들을 좀 우려를 좀 저도 다 이해를 합니다. 저도 사실 동의하는 편이고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제 과학적으로 보면 조금 이미 2011년도에 상당히 많이 방출이 됐어요. 대기로도 방출이 되고 근데 바다로도 방출이 되고, 남아있는 양이 그때보다는 조금 양이 적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랫동안 방류하는 이유는 이게 오염수로 이게 생성이 되다 보니까 워낙에 양이 많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방류를 하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물론 이제 생태학적으로 일본 앞바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까지 영향이 있다라고 확대 해석하는 거는 좀 우리 국익의 입장에서는 속 좋지 않은 입장인 것 같고, 오래는 걸리지만 양 자체는 뭐 2011년도에 비해서 뭐 크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혜찬 교수님 말씀처럼 사실 우리 뭐 젊은 시절에 피폭이 많이 됐을 수는 있겠지만 네. 사실 우리 젊었을 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렇습니다만 맛있는 거 많이 먹지 않습니까? 네. 달달한 케이크라든가 또 미원이 MSG가 많이 들어가는 음식이라든가 이거 점점 줄이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안 하려고. 그래서 과거에 그런 건 이해하지만 과연 앞으로 그걸 그냥 놔두는 거는 과연 정당한 일인가? 이런 것들 때문에 어쨌든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고, 또 여론조사를 보면은 거의 한 70% 이상 상당수의 우리나라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일본 내 여론도 굉장히 반대율이 높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어떤 일을 할 때는 국익을 중심에 놓고 뭐든지 해야 될 텐데, 과연 일본의 국익은 알겠는데 우리의 국익은 무엇인가? 뭔가 감수할 게 있으면 우리도 해볼 수 있을 텐데 지금 그런 게 보이지 않으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그냥 불안하기만 하지 결코 어떤 위로가 되는 게 없지 않냐. 과학이라는 건 있죠. 포괄적으로 추정하는 게 아니에요. 과학이라 하는 거는 예를 들어 이게 그런 걸 발견하면 다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이설로서 나는 해보니까 그렇지 않던데 해서 나중에 대다수 합의되면 이것은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데 하나를 내놓고 다른 이설을 내는 거를 너희들 전부 틀렸다는 건 마녀 사냥이에요. 네. 그리고 그다음 과학이라는 건 일반인은 상식이라는 걸 가지고 과학을 접근하게 돼 있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면 과학이라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일본이 처음에 이제 후쿠시마 사고 나서 처음에는 대책이 없다가 그 뒤에 이제 알프스라고 하는 다액정 제거 장치를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해요, 급하게. 그런데 이 탱크 안에 있는 오염수에 특히 삼중수소 외에도
한 60몇 가지 정도 되는 핵종이 많이 있죠. 그럼 이제 그걸 제대로 체크해야 되는데 70% 걸러도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가장 과학은 뭐냐면 만일에 삼중수소 같은 경우는 반감기가 12.3년이니까 처음에 이렇게 만들었을 때 알프스 처리하고 나서는 10년, 20년, 30년을 계속하면 정확하게 하면 한 100년 가면은 싹 없어지는데 그까지는 오래 가지만 적어도 지금 다른 뭐 박사들이라든가 외국에서 한 20년, 30년을 거기에 쌓아두면 적어도 8, 90% 정도는 독성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되고 원래 일본은 그렇게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지금 아베 정부 때 도쿄 올림픽이 있으면서 한꺼번에 이 원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강하게 주장했고 그걸 다음 부임 총리들이 받아오는 게 문제가 있는데 대안이 과학이라는 게 어려운 게 별로 없어요. 간단하게 내 손으로 하고 있는 거 자전거 타고 다닐 수 있으면은 굳이 차를 만들어 가지고 뭐 비행기를 타고 10km를 그렇게 갈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적어도 우리가 이런 어떤 문제를 풀 때는 대안이 뭔가를 생각하면 해양 방류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즉 그중에 조금 더 탱크가 지금 자리가 없다 했지만 자리 찾아보면 좀 있고요. 네. 거기 오염토도 엄청 많아요. 그 땅은 지금 후쿠시마 주변 땅은 20km까지 사람이 살지 않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탱크가 지금은 1000톤짜리 탱크인데 우리 현대 오일 탱크 같이 아마 10만 톤 탱크, 운동장 정도 반 정도 되는 걸 하면 그거 한 뭐 몇십 개만 하면 적어도 10년, 20년 된다면 방금 방류를 30년 한다지만 30년에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게 지금 12년이 지났는데도 얼마만큼의 안에 지금 그 멜팅 다운, 노심용룡된 게 상태를 몰라요. 정말 책임이 있죠. 그런데 이걸 계속 물이 나오는 것이 단지 그 물을 오염수 처리수가 아니라 지하수라든가 옆으로 다 새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또 대책을 이야기 안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법도 있고 또 뭐 고기도 키운다니까 공업용수도 할 수 있다고까지도 하고 먹을 물이라까지 하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고면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죠. 그 교수님 그 유튜브 영상에도 설명해 주셨던데 그 처리하는 방법이 뭐 크게는 한 5가지 예, 정도가 있다. 지하 깊이 묻는 방법부터 해서 예, 예. 또 증발시키는 방법 네, 네.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는데 그것 좀 한번 좀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비용이 또 얼마 정도? 예, 들어가는지. 그게 이제 일본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2011년부터 그걸 이제 그 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이제 지층에 묻는 방법, 동굴 같은 데 묻는 방법. 그다음에 그게 한 2,500m를 뭐 그거는 이제 하기 나름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형태의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는 이걸 이제 그 정유수 쉽게 말해 라면 끓이듯이 끓여 가지고 수소를 보내는 방법. 네. 예, 그다음에 또 그 분해, 전기 분해 해가지고 보내는 거. 예, 그런데 제일 많이 돈 드는 게 지층에서 보는 게 한 6조 정도 든다고. 그게 한 80톤. 지금 절반 정도. 속에다 깊이 묻는 게 한 6조 정도.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전기 분해하는 거. 예. 그게 한 3조. 예, 그리고 이제 그 정발시키는 게 한 1조. 예, 그러면서 이제 지금 바다에 하는 거는 한 340조 정도로 이제 적게 든다고 하지만 340억. 340억. 예. 예, 그런 정도로 적게 든다지만 여기서 문제가 그 자체에서 벌써 많은 전문가들이 해양 방류 자체에 대해서 크게 동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해양 방류를 해야 되는 것이 제가 이제 뭐 앞에 유튜브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저 개인 주장이 아니라 강정민 전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장도 이야기했고 최근 6월 달에 환경정책학계에서 경주에서 했는데 신동의 기타교슈 교수도 이야기했듯이 단순하게 지금 후쿠시마에 여기 삼중수소를 이야기하는 이 핵종을 해양 방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년에 아오모리 현에 로카시오무라라고 하는 거죠. 로카시오 핵 처리장 재처리하는 데가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안 하지만 지금 보면 삼중수소가 핵 처리 재처리하는 데는 프랑스 라그라든가 또 영국 같은 거 셀라필드라 이런 데는 경 단위로 나옵니다. 경은 조의 만개예요. 그래서 지금 후쿠시마에서 나오는 게 1,200조 정도 베크렐이 한 30년 정도 나온 거라 하면 여기는 나오는 것이 1경 8,000조, 좀 10배가 넘는 15배 정도가 15배. 더 나오는데 거기에는 재처리하는 경우는 플루토늄도 나오거든요. 그걸 이제 여러 가지 또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대기로도 많이 나가고요. 바다에 내는 것만 그거를 처리하는데 이런 절차를 안 밟아 놓으면 그거 나올 때는 이제 굉장히 일본 국민들도 들고 일날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막아야 하기 때문에 먼저 여러 가지 핵종 중에 다른 건 다 걸러진다. 그것도 따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삼중수소는 뭐 그냥 물에 들어가 삼중수소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걸 해서 내보내면 다음에 지난번에 냈는데도 문제 없지 않느냐. 그게 그 이익을 일본하고 미국이 원자력 업계 군산복합체가 이해를 한다는 거죠. 약간 정치적인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일본이나 여기는 수산업계에서 그 피해보다는 원전업계가 앞으로 가야 될 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강한 이익 트러스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뭐 계속 거듭되는 얘기지만 이게 앞으로 전 지구적인 방류의 출발점이 돼버리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많은데, 근데 우리 정부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일본에 대해서 어떤 따져 묻는 것들은 거의 보이지가 않아서,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더 불안한 거 아닌가 싶은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에는 어떤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도 많은데, 어떤 점들을 앞으로 우리 정부가 좀 짚어나가야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번 윤 정부 들어와 가지고 한미동맹 최우선주의 정책이 펼쳐지잖아요. 한미동맹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또 중요한 게 미국이 원하는 것, 그다음 뭐 일본도 원하는 것. 그래서 이제 한미일 군사협력을 또 강화하는 것. 이런 연장선상에서 우리의 뭐 역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대통령이 가서 국민들의 여론과는 다르게 비민주적으로 일방적으로 해결하고 문제가 있었고, 나 이번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국민들이 볼 때는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의 국익을 고려하고 국민들의 안전을 고려하는 이런 국민들의 대표가 해야 될 일보다는 오히려 일본과의 관계 개선, 그거를 통해서 한미일 공조, 그 다음에 북한을 고립시키는 문제, 이런 쪽의 생각을 지금 정부가 너무 먼저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국민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국익이라는 것을 너무 이 과도한 안보 중심의 국익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북한의 핵위협을 상당히 중시하고 아주 즉각적인 위협으로 이렇게 부각을 시키면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 논리로서 한미동맹이라든지 이제 뭐 미국의 이제 해구산 이런 것도 필요하고 한미일 군사협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 큰 틀 안에서 일본과의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게 계속 푸시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그런 이 국제정치적인 측면에서의 파워게임 안에 일부분으로 지금 들어가 버린 것 같다. 진짜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안정이고 국익인데, 그래 아까 뭐 김영호 교수님도 그러고 뭐 세 분 다 국익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도대체 우리가 그럼 얻는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예, 그렇죠.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는데 우리는 피해만 있을 뿐이고 얻는 게 없는데, 우리 정부가 이렇게 뭐 일본 정부처럼 나서가지고 편을 들어준단 말이죠. 주도를 하면서.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정부 논리 문제 많습니다. 일단 민주적이진 않아요. 또 저기 보기에 국민들이 지금 아까 뭐 진광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국민들을 우려하고 걱정하고 상당히 다수예요. 그런데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괴담이다 이렇게 시부를 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민주정부가 해서는 안 될 일을 이렇게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어쩌면 상당히 권위주의적인 행태의 통치를 보이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밀어붙이고 있는 이런 부분, 이게 그 민주정부의 모습일까 이런 생각이 또 강하게 들고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그겁니다. 지금 정부가 해야 될 일은 피해 보상 문제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 얘기가 없잖아요. 우리 국익이라면은 국익도 아니에요. 우리 그 수산업계나 이쪽에서 어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피해를 보신 분들에 대해서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있죠. 횟집 네. 가면 우리 다 그래서 느끼잖아요. 그 피해 얘기는 이제 좀 길게 얘기해야 될 네. 부분일 것 같고요. 보상 문제라든가. 우리 근데 조사단이 그게 일본을 아니죠. 다녀왔지 않습니까? 근데 조사단이 다녀왔는데 애초에 조사단원도 공개하지 않았다가 지금 뭐 공개했다고 아까 김영호 교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 조사 과정에 대해서 그 일반인인 저로서는 잘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요? 그 조사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약에 면밀히 되었다 또는 따져 물었다 그래가지고 서로 갈등도 생겼고 또는 합의도 했고 이랬다고 한다면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여전히 의문을 품을 건 품고 이러는데, 하나의 의문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끝나버린 것 같은. 그 어떻게 보십니까? 제 생각에는
일단은 이렇게 조사단이 가서 별로 이렇게 실효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거는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일종의 이제 그 국민들의 어떤 여론 때문에 일단은 보내서 뭔가 이게 액션을 취한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조사들이 꽤 있거든요. 네. 그 지금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극지연구소라든가 해양과학기술원에서 이게 일본 앞바다는 아니지만 조금 공해상에서 관측을, 그러니까 채수를 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채수를 해오면 우리가 독립적으로 분석을 해볼 수가 있고, 과연 이제 일본이 얼마만큼의 방사능 물질을, 방사성 오염수를 좀 어느 정도로 방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역추적을 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독자적인, 그러니까 이제 일본 정부를 사실은 아까 이제 잘 조금 말씀해 주셨지만, 저도 이게 도쿄 전력이라든가 일본 정부가 이게 몇 가지 이제 속인 것들이 있어서 100% 신뢰를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독자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을 좀 얻어서 그런 정보들을 조금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이것도 우리 국민들께서 좀 알 수 있도록 공개를 하면서 우리 국민들을 좀 신뢰할 수 있도록 그런 액션들을 좀 정부에서 취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은 이제 아까 이제 진시봉 교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사실은 국제 정치 또는 국내 정치 또는 과학 이런 거 좀 약간 좀 분리를 할 필요가 저는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본에 요구할 건 요구하고, 예를 들면 피해 보상을 일본 정부에서 일본 수산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종사자들한테는 피해 보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나라도 실제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피해 보상 얘기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주장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제 주장을 해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일본에서 방류를 했는데 그 방류된 영향이 우리나라에 올 건가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분리를 해서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피해가 있는지 그런 부분 좀 분리를 해서 우리가 피해가 있으면 있는 쪽으로, 없으면 없는 쪽으로 좀 대책을 마련해 가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조금 이렇게 생각하죠. 시찰단이었죠. 시찰단도 우리가 가겠다가 아니고 정상회담하고 끝나고 나서 그 기시다 총리가 혹시 너 시찰단 호감 안 와볼래 할 때 그럼 우리 한번 보내볼게 이렇게 됐거든요. 주도적이 아니에요. 이 어떤 제가 이제 재난 쪽에 조금 이렇게 뭐 하나 교양 과목에 한 게 있는데, 재난의 정치 경제학이라고 불안 환기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재난을 당할 때 어떻게 판단하냐가 중요한데 세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하나는 자주 해결. 내가 어떤 걸 직면하면서 어떻게 보고 어떤 문제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주체적으로 쓰는 거예요. 다른 자료를 내가 이용하고 결론을 내가 내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타자 의존이 있어요. 똑똑한 사람, 괜찮은 사람이 괜찮다 하면 그 사람 말만 듣고 내용은 몰라도 그 사람이 괜찮다 했기 때문에 나 괜찮아. 정부가 괜찮다 했기 때문에 괜찮아. 일본이 IAEA가 괜찮다 했기 때문에 괜찮아. 이거 타자 의존이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고 정지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심각한데 그냥 안전하다고 믿어요. 안 그러면 자기가 못 살기 때문에. 또는 그냥 거부해요. 막 되든지 막 가는 거죠. 뭐 이래 먹거나 저래 먹거나 좀 심하게 하면 같아. 이런 식의 사고가 있는데 이건 개인이 그렇게 오거든요. 정부는 그렇게 하면 되죠. 개인이 예를 들어서 타자 의존을 한다든가 사고 정지가 되는 거는 공동체에서 케어를 해가지고 자주 해결을 해야 돼요. 하물며 국가가 이런 방식으로 지금 뭘 강조하냐면 타자 의존을 강조하고 사고 정지를 그냥 방치하고 있어요. 이건 심각하다. 그래서 알프스 같은 경우에 문제는 딱 두세 가지를 언론할 수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시찰단이 아니고 시찰을 가더라도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죠. 해양 방류 아니면 대책이 없느냐. 이게 제일 먼저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이제 프레임에 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공간이 많은데 왜 안 하느냐고. 너 물이 그렇게 맑은 거 가지고 고기도 키우면 그걸 갖고 고기 키워가지고 팔아라. 그 우리 사 먹겠다. 그래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광안대교 같은 콘크리트에 그 피멘트에 물로 쓰는 것도 가능하고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그런 걸 권위 안 하고 등의 이야기를 많이 따져가 거기에 핵심을 가지고 너가 정말 불가피한 것을 따지는 게 시찰단 내지 여기에 가서 우리가 파견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만약 저 같은 사람이 갔으면 그런 걸 따지자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과학자가 가면 눈이 탁 좁아져요. 이게 뭐 과학적으로 뭐 0.00 ppm인가 예를 들어 그건 이제 우리 교수님 이야기 아니라 시찰단에는 과학자들만 포함되어 있나요? 과학자가 아니라 그 기술자들이죠. 기술자, 그래서 전부 과학자. 친원전이면서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사람, 정부 말에 그런 사람만 갖고 의도적으로 시민사회 내지 전문가들은 배제했어요, 추천으로. 그 다음에 알프스의 성능을 체크할 수가 없어요. 왜? 일본의 이 원자력 시설은요, 국가기관 시설이거든요. 아무나 와서 그냥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IAEA조차도 충분히 일본을 존중해야 된다면 마찬가지로 우리도 거기에 대한 역량에 대한 존중을 받아야 되겠죠. 물어볼 권리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거는 뭐냐면 최종 방류 수질이 지금 희석이거든요. 한 1km 정도 안에 6,000톤의 물로 가지고 73만 베크렐 되는 어마어마한 오염수를
그 이제 한 40분의 1로 희석을 해가지고 1,500 베크렐 만든다 하는데 그러면 딱 체크해야 돼. 우리가 상주하게 해달라. 이제 나중에 이야기 나오겠지만 해서 마지막 거기에 물이 체크돼서 나오는데 삼중수소 안 걸려지니까 그 나머지 핵종이 뭐 스트론튬이 기준치 이하인지 70%가 기준치 이상이라 했거든요. 오염 처리를 해도 그걸 체크하고 우리가 한두 달 정도 해보자. 실험적으로 해서 괜찮다면 우리도 받아들이고 저도 받아들여요. 왜 그런 걸 안 하느냐 이거죠. 정부는 그런 걸 요구해야 되는 거죠. 정부가 해야 될 게 국내에서 이 피해를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 하는 대책을 세우는 것하고 그렇죠. 또 일본을 상대로 우리가 요구할 걸 요구하고 네. 또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을 또 총동원하는 부분하고 네. 또 국제사회의 문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국제사회 이걸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될 것인지 아까 말씀하신 국제원자력 기구가 사실은 이걸 할 수 있는 기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건 뭐 WHO에서 해야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유엔의 기구를 만들어서 대응을 해야 될지 여러 가지 좀 수준을 나눠서 좀 대응책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국내 문제를 먼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아까 진시영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제 지인의 그 수산물 가게를 내놓고 지금 접으려고 지금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심각하네요. 지금 아마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 현재로서는 홍보비로 일부 비용을 내놓은 것 외에는 다른 대책은 아직 없는 것 같은데 국내적으로부터 어떻게 좀 이걸 풀어나가는 게 좋을까요? 저는 좀 답답한 게 아까 이제 진시영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과학이 이게 진짜 100% 피해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솔직히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근데 또 과학을 너무 안 믿으시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그 해양 생태계를 통해서 얘가 누적이 되고 하는 것들은 평가하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피해가 있을지 없을지 이거를 당장에 답을 내놓으라고 그러면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없긴 한데 근데 제가 이제 좀 의아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 소금이에요, 소금. 사실은 소금은 진짜로 피해가 없다는 거를 거의 100% 얘기할 수 있습니다. 소금은. 지금 염전들 예, 대박 나지 않습니까? 염전들. 저도 주문해봤는데 그걸 왜 연구원이 사재기를 도착을 하는지 이게 사재기를 하는지 이거는 진짜 좀 과도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선 좀 과학을 믿어줄 거는 좀 믿어주십사 저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그 말씀은 다 동의하는데 네. 경제나 이런 것도 심리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영향을 그러니까 그런 미치잖아요. 심리적인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네. 좀 이게 그래도 이제 그 과학자들이 조금 얘기하는 것들에 좀 귀를 기울여 주시고 조금 피해가 없는 부분까지도 너무 확대를 해석을 해서 좀 불안 심리가 좀 커지는 부분들은 조금 저는 막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그러니까 해봅니다. 막으려면은 정부에서 대책을 세워나가야 네. 될 텐데 현재로서는 그게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정부에서 아까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과학이면 100% 믿어야 된다는 맹신을 그건 미신에 가까운 거예요. 과학은 있지만은 어느 정도의 판단하기까지 100% 과학은 없어요. 다만 지금 현재는 이것이 어려운 현상을 이해한다면 예를 들어서 수돗물 있잖아요. 수돗물이 굉장히 지금 그 기존치하고 깨끗하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부산 같은 경우 2천억 들어가 하는 그런 수돗물을 안 먹어요. 근데 그걸 갖고 자꾸 먹으라 강요할 수 없는 거는 인간은 총체적인 거예요. 정말 과학 이상에 넘어가는 초과학이나 이것이 끓임직하면 안 먹는 것이 가장 몸에 도움이 돼요. 그게 과학 이상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 기준치가 의미가 별로 없는 게 아까 우리 이제 김영호 교수님이 그 이야기 하셨죠. 일본에서 이제 후쿠시마 사고가 나서 우리나라에 일본 수입물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제 위험하겠죠. 그 체크를 하니까 기준이 100베크렐, 100mSv, 100베크렐이죠. 100베크렐로 이제 이하면은 괜찮다고 했는데 대부분 기준 이하였는데 98베크렐이 많았어요. 그거는 기준치 이하라고 그걸 안 발표했어요. 98베크렐하고 기준치 이하라고 유통이 되었어요. 그럼 앞으로도 이제 그런 기준으로 간다면은 이런 데에 대해서 과학이라는 것이 명확하지가 않은 게 있고, 그다음에 아까 1500베크렐이라고 이제 일본에서 방류할 때 계속 괜찮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 기준이 이제 원래는 뭐 6만 뭐 베크렐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 1500을 굉장히 수준 있게 만들어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업무도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럼 음용수 수질을 조금 적용한다면은 그게 뭐 유럽 같은 데 100이고 우리나라의 수질이 기준에 음용수 기준에 우리나라의 삼중수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600베크렐입니다. 6베크렐. 예, 그게 환경부 고시에 떠 있습니다. 나는 굉장히 그래 굉장히 엄격하게 돼 있죠.
그러면 적어도 우리 정부가 나는 제 같으면 이렇게 주장하겠어요. 우리 지금 내는 것이 음용수는 우리 600크렐, 일본은 음용수 기준이 없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요. 지금 일본이 이렇게 이제 우리 보고 이게 왜냐면 정부가 홍보를 잘 못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지금 월성 원전이 있잖아요. 네. 보통 우리나라는 일본은 6만 베크렐, 우리는 4만 베크렐을 삼중수소 관리하는 규모인데 얼마에 내는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언론에 나고 한수원이 이야기한 것이 13.2 베크렐이에요. 즉 일본이 1,500 베크렐로 방류한다는 게 우리나라는 중국이나 이런 데에서 정상적인 원전의 온배수는 월성에서는 13.2 베크렐로 지금 바다에 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절히 안전하다고 그 이야기하지. 국제사회 표준이 있는 게 아니라 국가마다 다 다르죠. 기준이 다 다르고 우리는 4만 베크렐 이하로 버리면 된다 하지만 그때부터 관리고 우리는 4만 베크렐 이하를 13.2 베크렐로 낸다고 언론이 찾으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를 해야 되지 어떻게 1,500 베크렐 하는 것이 그것도 제대로 나온지도 모르는데 그런 걸 따져야 되는 거죠. 이런 걸 정부가 못하니까 제가 지금 정부 대책을 이야기했는데 홍보를 아무리 과학적으로 뭐 희석을 해가지고 0.000 나와도 수돗물이 그렇게 안전한데 안 먹잖아요. 예, 저도 수자원공사 자문위원인데 예. 이거 수돗물은 끓여 먹거나 그리고 꼭 과학이 분수기를 얼마나 해서. 그게 있느냐 하면 한 개만 더 드리면 DDT 그게 1948년도에 노벨 의학상 생물학상 2개를 받은 엄청난 기적의 물질인데 그게 발암 물질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게 성면, 그 다음에 가습기 살균제 전부 안전하다고 했는 게 나중에는 과거에는 옳았는데 지금은 다 틀린 게 많아요. 그게 과학이었어요. 과학이란 이름으로. 그런 문제를 조금 신중하게 방사능에 대한 이야기해야 어떤 되겠지. 기준치를 좀 동일하게 통일하고 국민들하고 공감할 필요가 분명히 있겠네요. 예. 그런 노력을 아까 우리 진시원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정부가 지금은 일본이 방류하겠다 하면은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가를 이게 과학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 외교, 환경, 산업, 인권 문제가 있어요. 전부 다. 그러면 각 분야마다 이거를 이야기하고 또 그게 기준치가 또 달라요. 100 베크렐 하면은 같은 어떤 음식의 기준치지만 성인과 아이들, 어른들은 100 베크렐이지만 아이들은 4에서 8 이상 하면 안 돼요. 생협은 우리나라에 4에서 8 기준으로 그걸 물건을 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걸 우리가 논의해서 국민들은 국민대로, 과학자는 과학자대로, 정부와 국민들이 합동해서 일본에 대응할 건 대응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홍보할 거는 이 정도는 그래 와도 태평양을 건너오니까 아마 10년 걸리고 20년 걸리니까 조금은 이해를 해보자. 너무 겁나게 당장 그렇게 먹으면 죽는 것 같이 그렇게는 하지 말자고 안심시켜줘야 되는데 네.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도둑이 들어와서 밖에서 우리 집을 침탈하는데 아무런 대응 안 하고 그 가져간 거 봐야 그 뭐 별거 아니다 하고 이러면은 그 사람을 우리 집 주인이가 가장이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지금 국민들이 가장 신뢰할 수 없다는 그런 부분이에요. 비효율적으로 하자면. 네. 그 뭐 두 분이 이제 과학적으로 안전한가 여부, 과학적 지식을 믿을 수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 얘기를 해주시고 이제 진희관 교수님은 이제 국익이 도대체 우리 뭐냐 이 얘기까지 가는데 저도 좀 그 과학적으로 진실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뭐 정치학을 하지만 그래도 좀 항상 좀 양쪽을 같이 보려고 해요. 주장들이 있으면. 그래서 이번에 그래서 그런 입장을 견지하면서 제가 찾아봤을 때 과학자들 분들 중에 그래도 좀 합리적으로 제가 봤을 땐 이게 이 정도면 좀 합리적이겠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던 건 뭐냐면 즉각적인 영향은 없다. 그런데 네이처지를 보니까 네이처에서는 지금 과학적 판단과 지식이 양분돼 있다. 그러니까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쪽도 있고 불안정하다고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양쪽으로 나눠져 있다. 그런데 이제 특히 불안정하다고 보는 것은 이제 김효찬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이 먹이사슬 중심으로 해서 이 해양 생태계 내에서 얼마만큼 이게 장기적으로 축적되면서 장기적으로 축적된 문제가 어떻게 표출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과학적인 정확한 지식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지금 당장의 문제는 안 생기지만 큰 문제는 안 생기지만 중요한 거는 장기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생길지는 지금 과학적 지식으로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게 네이처의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의 판단이 정확한 거 아니겠는가 제가 보기엔. 그런데 저는 진짜 문제라는 거는 이 진실이 있다면은 이 진실을 가리고 있는 것.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우리 국민들 불안해한단 말이죠. 어느 쪽은 나와서 이거는 안전합니다.
어느 쪽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국민들이 왜 그렇게 더 불안하냐 그러면 과학보다 이데올로기가 우선시되고 있는 상황. 여야가 진영으로 나뉘어가지고 여야가 보수 진보로 나뉘고 국민들도 나뉘어가지고 진실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정파 싸움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과학보다 이 이데올로기가 지금 우세한 상황.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과학보다 진영이 우선되고 있는 상황. 그 국내 정치도 여야로 나뉘고 보수 진보로 나뉘어서 후쿠시마 오염수가 도대체 얼마만큼의 문제를 단기적이고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끼치는 건지 진실 규명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국내적으로도 이렇게 진영이 나뉘어서 이렇게 싸우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본이 이렇게 오염수를 뿌리고 있는데 뿌리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제관계가 G2로 재편이 되면서 미국 중심의 친서방 국가들은 일본과의 이 문제를 상당히 중시하면서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별로 말을 안 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네. EU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우리나라 정부도 그렇고 지금. 그래서 이 미국과의 동맹을 중시하는 국가들은 이 문제를 진영 논리로 접근해요. 반면에 또 미국과의 대척점에서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 중국은 이거를 또 진영 논리 측면에서 또 반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위험성을 아주 부각시키면서. 그래서 이 과학보다 진영이 국내 정치나 국제 정치 측면에서 이 진영 정치 논리가 과학을 누르고 있는 상황. 또 하나는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과학보다 심리가 상당히 우세한 상황. 그렇죠. 우리 저번에 토마토 안 먹어버리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 방사성 물질이 이렇게 막 들어가 있는 거에 어떻게 나한테 무슨 피해가 올지 모르는데 내 애한테 먹일까요? 안 먹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학적 지식은 규명을 해야 되지만 중요한 건 심리적인 문제도 국민들의 심리적인 불안 문제를 이 국민의 대표인 정부가 어떻게 해결할지도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이따가도 얘기 드리겠지만 이번 정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념을 분열을 오히려 이 활성화시키고 여야 간에 특히 뭐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여당은 그냥 뭐 국민들로부터 친일이라는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도 이제 뭐 진유광 교수님 얘기하셨지만 국익이 뭐냐라고 국민들이 물어보는데 후쿠시마 오염수를 둘러싸서 대한민국 국익이 뭐가 이익이 있는지를 지금 모르겠어요. 피해만 예상되고 있는데.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일본 편을 들어주고 있느냐. 그러니까 국민들을 의아한 거죠. 그러면 정부와 대통령과 여당이 지금 이념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진영 논리 갇혀 있는 것이고. 물론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근데 어쨌든 정권과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데는 여당 아니에요. 대통령과. 그러면은 이 정부가 대통령이 심리적인 문제도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거가 괴담이라고 다 몰아붙여버려요. 국민들이 불안해갖고 못 먹겠다 그러는데. 그 여당이 2년 전만 하더라도 반대 네. 목소리를 그렇죠. 강하게 저희들도 다 했었는데 반대했었잖아요. 그 바뀌는 걸 보면은 역시 이건 과학이 아니고 이데올로기, 그렇습니다. 신앙의 문제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정성 문제는 좀 평가가 나눠져 있다. 거기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좀 합의를 해라. 과학자들답게.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정부가 과학적 지식도 중요하지만 이념이나 진영 이런 심리적인 부분에서 국민들이 좀 불안하지 않게 정치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 좀 강하게 드리고 싶은 거죠. 근데 뭐 지금 정부가 하는 얘기는 이미 다 뭐 누구나 예상했던 얘기들이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몇 가지 대책들은 있어요. 그러니까는 기술적 대책이죠. 그러니까는 뭐 물 떠다가 이제 검사하는 거, 우리 연근해의 물이 안전한지 이거를 이제 뭐 시료 채취를 더 많이 늘리겠다라는 얘기, 그다음에 뭐 원산지를 제대로 확보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기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더 정확하게 관리하겠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인데. 문제는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가. 정부 부처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기술적인 대응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 뭐 김 교수님 얘기하셨지만 그 과학적인 합의를 좀 끌어내줘야 돼요, 정부가. 그래서 저는 우리 정치권이 그 일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공청회나 청문회, 그다음에 국민들의 공론화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국회가 지금 개점 휴업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책임 방기예요. 적어도 미국이나 이런 데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국회에서
공청회하고 청문회 안 했을까요? 게다가 우리 요즘에 일종의 유행 아닌가요? 공론화 과정 이런 거. 선거제도도 공론화 과정 해가지고 국민들이 찬반 뭐 얘기를 하는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고 국민들의 생각이 상당히 전향적인 방향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저번에 선거제도 공론화 과정 할 때. 그래서 국회가 여야가 그 과학자들 모시고 기술자들 모시고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물어보세요. 청문회에서 물어보고 공론화도 하고 청문회도 하고 해가지고 국회에서 공신력 있는 기술적인 판단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판단까지 좀 해주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예. 예상 그렇습니다. 피해에 대해서도 예. 우리 뭐 사업 큰 거 하면 예타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예, 예. 그럼 피해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 조사해서 예. 얼마나 예산을 투입해서 어떻게 예. 이걸 대책을 세울 것인가 이런 것들도 필요한데 그렇죠. 기술적 대책도 있고 과학적인 대책도 있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인 대책도 해야 된다. 예. 당연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는 문제 없을 수 있다 하지만 국민들은 불안하기 때문에 수산물을 멀리하게 돼버리면 예. 이미 벌써 피해가 발생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예, 그렇죠. 요즘 횟집 가보시면 굉장히 그 자리가 많이 비어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미 벌써 그게 나타나는데 8월 말에 방류가 시작되면 뭐 그때는 예. 더욱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수산의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예. 그 풍평 피해부터 얼만큼 해서 우리 국민들이 수인 그 참을 수 있는 만큼 도와드려야 됩니다. 그거는 일본이 지금 한 5천억 정도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1조 정도 내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이것 때문에 피해 입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코로나 때 뭐 그런 형태로 좀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봐지고요. 두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아무래도 이제 분야가 제가 해양학 쪽에 있다 보니까 이 수산업 하시는 분들을 좀 자주 뵙게 되거든요. 근데 수산업의 이제 산업적인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고 이게 지역 사회의 붕괴를 또 염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수산업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피해를 보게 되고 이제 횟집 문 닫고 어민들이 이제 바다 안 나가고 이렇게 되면 그 지역 자체의 어떤 기반 자체가 무너지니까 젊은이들이 그렇죠. 다 더 떠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더 심각하게 좀 바라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업의 피해를 어떻게든 줄여보자 하는 그런 어떤 노력들이 사실은 수산업 종사하시는 분들은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많이 노력을 하고 계셔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좀 정부에서 좀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제 정부 대책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게 사실 모니터링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과연 이제 일본에서 이제 만약에 방사성 오염수를 이제 방류를 했을 때 여기 우리나라에 얼마만큼 들어올 건가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너무 과해요. 현재로는 너무 과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위치 자체가 그 우리나라하고 지리적으로는 가깝지만 이게 방류가 되는 지점 자체가 이제 해리로 보면 되게 멀리 돌아서 오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이게 위원님들, 교수님들 이게 만약에 이제 물그릇에다가 잉크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어떤 반응이 벌어지냐면 쫙 퍼지지 않습니까? 바다에서도 오염수가 딱 떨어지면 퍼지거든요. 퍼지기 때문에 이게 어떤 라인을 타고 고농도가 라인을 타고 오듯이 이렇게 오지는 않습니다. 대체로 어느 범위를 가지고 오게 되지. 그래서 우리나라 여기 들어오는 앞부분 그 부분만 막으면 사실 거의 모니터링은 되는데 모니터링 지점을 굉장히 많이 늘려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보 기관들이 거의 총동원돼 가지고 지금 방사성 오염수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요. 그걸 하게 됨으로써 다른 일을 못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우리 정부에서도 좀 고민을 많이 하셔서 조금 해야 될 때는 하고 안 해도 되는 부분들은 좀 풀어줘서 조금 다른 일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밌는 거예요. 그 정부가 이렇게 윤 정부가 이렇게 안전하다면 그렇게 그 안전한지 불안전한지 시료를 채취하는 스팟을 이렇게 쓰잘데기 없이 키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지금 일본의 수산물을 수입 금지할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없죠 이제는. 네. 저는 그동안 8개 현에서 네. 금지하던 아, 수산물을 스스로 안전하다고 수입하겠다는 해놨는데 얘기인가요? 그 수입 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가 생기겠어요. 이제 당연히 일본에서는 다 니네 다 연락을 하는 것이고 안 열면은 뭐 당연히 또 WTO에 또 제소 들어가고 일본의 길은 이미 또 그러고 있잖아요. 벌써부터 다 개방하라고. 그러니까는 우리 정부가 아까도 뭐 우리 다 합의한 얘기 아닙니까? 국익이 어디 있느냐, 국민의 안전이 어디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수산물에 대한 조사 기간을 늘려가지고 더 면밀히
그 조사를 하기 때문에 검사를 하기 예. 때문에 유통기간이 길어져 가지고 아예 네. 수입을 못하는 상황까지 네. 지금 예. 그렇게 가고 있고 여러 가지 그 직간접적인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오히려 이런 상태라면은 이제 뭐 수산물 수입 금지도 철회해야 되는 건가 이런 우려도 있는데 오히려 방류하게 되면은 거의 모든 수산물을 이제는 막아야 되지 않느냐. 물론 과학적으로는 우리 김영호 교수 말씀대로 퍼져나가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현재 8개 정도의 어떤 금지면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저는 전에부터 이걸 중국 하는 걸 제가 주장을 했어요. 저는 그동안 이제 수산 그 검사소에 오래 있은 분한테 제가 이거 고민이 되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니까 적어도 일본 수입을 확실히 하는 방법은 전수조사를 한다고 이야기하면 된다. 특히 방사능도 그렇고 그러면 보통은 하루 정도 이틀 걸리는 게 최소 2주에서 뭐 길면 한 달 걸리기 때문에 일본에서 아예 포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한다면 바로 일본에 수출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럼 난리 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어 시장도 있지만은 적어도 우리 국민을 안심시키려면 정부가 기본 지금 그 수산업계에 보조금을 그 지원금을 주되 저는 수산업계도 신뢰성을 회복하려면 이 정도 해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어민들 수산업계는 일본에서 후쿠시마뿐만 아니라 8개 뭐 일본에서 나는 거 모든 거 일본에서 잡힌 것이 중국이나 러시아, 태국을 통해서 우회 수입되는 것조차 우리는 저 당분간 만약에 방류한다면 우리는 그런 것을 수입 판매하지 않겠다고 결의해도 돼요. 왜? 이왕에 안 먹을 거고요. 그런데 그 대신에 그렇게 함으로써 국내의 어떤 그거를 보호할 수 있고요. 우리 국민들이 적어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정부도 원래 그래야 되지만 정부 그렇게 안 한다면 수산업끼리 사는 것이 그래주면 저도 우리 국민들이 당분간 어느 정도는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 어떤 형태의 조금 더 체계적인 어떤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게 이제 중국에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바로 일본에 지금 반응이 온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이번에 같은 경우는 정부도 사실 윤석열 정부가 뜰 수 있는 기회였어요. 원래는 환경 외교에서 뜰 수 있는 예, 저는 만일에 어떻게 뜰 수 있냐면 지금 일본이 방류하겠다 하면 전 세계 어떤 미래 세대라든가 이런 이야기하면 우리 한국이 바다 자체에 대해서 정말 미래 갖고 야 된다면 우리가 뭐 중국이나 또 중국뿐만 아니라 이 태평양 주변국하고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환경에 지금 기후 위기 시대잖아요. 그게 이니셔티브 주도권을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리고 만일에 너 돈의 문제면 우리도 도와줄게. 이렇게 나가야 되면 그럼 한국이 세계 최고고 그러면 다른 나라도 유엔에서도 그렇고 설득력하고 유엔 연설을 그런 걸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냥 일본에서 이야기하는 거를 이제 설득을 하려고 하니까 일본보다 더 앞서서 일본도 하지 않은 이야기를 과학적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온 국민들을 그냥 좀 심하게 하면 우민화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아까 이야기한 사고 정지를 만들든지 타자 의존을 강요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 국민들은 현명한 국민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문제를 지금 정부가 제대로 할 걸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니까 계속 국민들에게 뭐 하루에 뭐 브리핑을 한다지만 믿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정부에서 제 댓글이 뭐 한 120만 뭐 이러면서 조회수가 있고 뭐 4만 정도 댓글이 붙었는데 정부가 지금 한 7,800만 뷰가 있어서 엄청나요. 그런데 거기에 절반 정도가 엄청난 것이 전부 정부 비난 내용이 댓글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 자체의 신뢰성이 굉장히 약하다 이런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 정부가 이제 차후에 또 다른 정부 연장이나 또 정권 교체로도 갈 수가 있는데 일본의 이런 방류의 시스템이 또 그때 되면은 또 다른 또 논란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러한 우리 정부의 자세 때문에 나중에 또 협상의 여지는 상당히 줄여놓을 수 있긴 있겠지만 그렇죠. 네. 그러나 지금이라도 또는 이후 다른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앞으로 30년이나 그 이상이 이어질 수 있는 방류를 그럼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이걸 막아나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아까 김해찬 교수님 말씀대로 근본적으로 방류만이 해답이냐? 일본에서 또 다른 해답을 찾을 수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일본하고 협상해 나가는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중요한 게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사후평가 체제를 상당히 강화해야 된다고 봐요. 한번 우리 사회가 이 상당히 논쟁에 빠져 있던 사례들 한번 되돌아보면
광우병 때도 그렇게 나라가 시끄러웠잖아요. 근데 지금 광우병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누구도 관심 없어요. 그러네요. 조금 전에 우리 뭐 여기 댓글 쓰시는 분도 그렇게 올려보냈어요. 이러다가 광우병처럼 잊혀지겠죠.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한미협회에도 1년 동안 찬반으로 나뉘어서 그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 객관적으로 평가가 없어요. 이렇듯이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다면 사후적으로 계속해서 지식과 평가를 축적해 나가면서 도대체 그러면 후쿠시마 오염수가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 것인지, 그게 누가 과장을 했는지 어느 진영에서. 그래서 그런 사후평가가 쓴다면 사후평가를 했는데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안전하지 않다. 그러면은 더 강한 대안을 요구해야죠. 일본 정부에게. 그때는 방류하지 말아라. 당신들도 이거 아는 거 아니냐. 이럴 수 있는 것이고, 사후평가를 해봤는데 이게 오히려 뭐 걱정했던 것보다 안전하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렇게까지 난리를 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사후평가 체제를 객관적으로 구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과학을 살리고 이 안에서 정치도 민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그 안에서 토론과 이 합의가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공간을 마련해주는 이런 사후평가 제도를 제대로 마련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후평가도 중요하지만 사후약방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택하면 패배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정부에게 국제해양법 소송하라고 윤석열 정부를 압박해야 됩니다. 부산시장, 울산시장, 저기 강원도, 속초 뭐 이런데 목포시장 다 모아가지고 대통령 찾아가야 됩니다. 이러다가 우리나라 망합니다. 대신에 국제해양법 제소를 하십시오. 그래서 이거 자체가 국제환경범죄라는 걸 이야기하고 다른 방안도 있다고, 우리가 협력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태평양 도서까지 합쳐서 잠정 조치를 이끌어내자. 그렇게 지금까지는 해야 됩니다. 그 하는 노력이 이렇게 되면 일본이 바뀔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침묵하면 당연히 일본에 이제는 수순이 밟았다 하고 됩니다. 두 번째, 국가가 이렇게 안 하니까 참 답답하잖아요. 그럼 우리 국민이 할 수 있는 게 최근에 방법이 하나 나왔습니다. 유엔 인권 이사회라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제소하는 겁니다. 개인이 할 수 있습니다. 단체가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이장희 한국외대 로스쿨의 명예교수님이 칼럼이나 자료를 냈어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바다 주변에 사는 우리가 오염수 때문에 딱 그대로예요. 우리가 환경권이나 생명권의 피해를 입고 있다. 우려가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권리로서 유엔 인권 이사회가 있어요. 이는 공식 기구예요. 거기에 우리가 개인별로 인권 침해에 대해서 제소를 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는 법적 구속력은 없어요. 그런데 즉각 반응을 해줘요. 그러면 일본이 엄청난 타격을 입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하고, 또 거기에 유엔 인권 이사회에 있는 보고관이 있어요. 거기 전문가들이 일본 해양 방류하는 거 인류에 대한 범죄고 위험하다고, 인권을 침해한 거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제소하고 국민 운동을 벌일 수도 있어요. 정부하고 안 해도 우리가 좀 민간 운동으로도 사실은 가능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새로운 돌파구로서 언론이 나가고 세계적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 저는 결론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미래 세대가 우리나라 SNS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독도, 그 방크, 독도 외교전 벌리, 독도가 지금 일본 땅이니 뭐 이랬고 우리 땅 하듯이 그 친구들이 엄청난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국제 외교전 여러전으로, 즉 미래 세대 이름, 그레타 툰베리 이야기하듯이 어떻게 당신들이 그렇게 고의적으로 반인류적으로 이런 환경범죄를 할 수 있느냐, 다른 대안을 찾아라고 계속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국민들이 외국에 알리면 결국은 정부가 해야 될 일은, 국민이 처음에 내가 판단해 괜찮다고 했지만 우리 국민들이 너무 불안해서 안 되고, 내가 명색이 대통령이지 않느냐, 나를 위해서 지금 일본하고 방법이 그래도 좀 잘 사귄다 하니까 일본에게 적어도 6개월 정도 방류는 연기하자, 천천히 보자, 실험하자. 대신에 아까 이야기하신 사회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알프스에서 나오는 것이 안전한지 안 하는지, 핵종이 전부 다 걸러지는지, 그리고 만일에 6,000톤의 물에 희석했는 게 1,500 베크렐 이하로 되고, 또는 1,500 베크렐 이하라 적어도 더 낮아야 되는데 그것이 맞는지를 우리가 상주해서 감시해서 매일 한 달 정도 모니터링 해보고, 그리고는 이상 된다면 국민들에게 설득해서 방류할게. IMO 국제해사기구, 세계보건기구 이런 데 유엔에다가 강력하게 이건 인류의 미래 문제라고 우리의 총력을, 뭐 정부가 하는 게 가장 맞는데 정부가 못한다면 우리 국민이 나서야 되고, 정부라는 게 뭡니까? 국가라는 건 우리 국민과 우리 영토를 이래 합친 게 명색상 국가지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과학을 넘어서 상식적인 문제고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우리도 그렇게 하고 그러고 나서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과학적으로는 당장 이 방사능 오염이 겁나는 게 당장 먹고 죽지 않기 때문에 20, 30년 뒤에 병이 걸렸을 때 방사능 오염으로 그렇게 됐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과학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우리 마치 암이 걸렸는데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지 탄 음식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오염수 때문에 그런지를 결국 과학이 밝혀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우리는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논거라든가 그런 또는 이런 대담이라든가 해서 끝끝내 방류가 된다고 단정을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영향을 미쳐요. 우리는 방류가 국가가 그래 하더라도 저는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일제시대 때 전에 광군이 동아경명, 광군하고 동아경명 하는데 일경이 우리 의병을 같이 탄압을 했어요. 좀 역사적이지만 우리 지금 제가 보면 좀 심한 이야기로 의병 활동을 하나? 그래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정도까지 심리적인 그런 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저는 자주 해결을 할 수 있는 우리 국민, 우리 정부가 되기를 생각하고 뭐 과학이라고 해 너무 과학을 믿지 않으면 안 되지만 과학이라는 이름은 강요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종합적인 대책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주 국내적으로 해야 될 일, 일본에게 해야 될 일.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보완적인 얘기만 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정부가 나서서 만약에 지금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시민사회 영역으로 이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시민사회가 나서서 유엔에 또 제소를 하고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 얘기하는 1500베크렐이라는 기준을 초과하는지 안 하는지 이건 결국은 직접 현장에 가서 누군가 그걸 감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 현장에서 관측을 안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조금 위치가 이제 일본이 있으면 사실은 저기 조금 벗어나면 공해상이거든요. 근데 공해상에서 관측을 할 수 있어요. 중국에서도 하고 우리나라도 합니다. 거기서 관측을 하면 역추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일본이 주장하는 게 떳떳하다면 네. 방류수를 그렇죠. 처리됐다고 근데- 얘기하는 방류수를 거기서 같이 뽑아서 샘플로 그쵸. 늘 조사할 수 네, 있게 네, 네. 해야지 떳떳한 그렇게 거 하면 아니겠습니까? 제일 좋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가 만약에 직접 가서 하는 게 뭐 가능하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떠서 줬다. 그럼 이것도 믿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공동 검증을 하자는 거죠. 우리 자체적인 자료가 사실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조금 분리를 아까 계속해서 이제 분리를 좀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일본이 하는 거를 조금 저도 사실은 동의를 하지 않고 그래서 막으면 좋죠. 막으면 좋은데 실제로 우리가 일본의 국내 정치에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막을 수 없다 그러면 좀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 과연 영향이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평가하고 있는 그 해양학적인 입장에서 해류라든가 또는 이제 방사성 농도라든가 이런 것들로 평가했을 때 만약에 현실적으로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데 이걸 너무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우리가 피해를 주장을 하게 되면 이게 오히려 우리한테 부메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수산업의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부메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좀 조심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사실 과학적인 자료, 객관적인 자료를 제가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피해를 보지 않아도 되는 부분까지도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제 다 여러분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히 김효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선제적인 노력도 필요해요. 네. 국제기구라든지 이런 쪽에 뭐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보는 것도 필요하고 사후 평가 제도를 제대로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사후 대책을 또 제대로 하는 것, 특히 이제 경제적인 피해 보상이라든지 이런 문제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근데 저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과학 만능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이제는 우리가 지금 이상기후 때문에 이러고 살고 있잖아요. 지금 뭐 비가 이렇게 막 내리고 이렇게 폭염이 오고 지구가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고 난리가 나 있는데 이 아무리 공유지라고 그냥 바다에다 이렇게 막 갖다 버리고 여태까지 버려왔으니까 지금도 버려도 됩니다. 안전합니다. 이런 안일한 사고 가지고는 지구가 망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좀 패러다임,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고 보고, 그럼 이러한 것들이 다 우리가 대책으로 해야 되는데 왜 이런 대책을 우리가 못 만들고 있냐. 제가 보기엔 정치적인 문제예요. 정치인들이 여야가 국회가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면
우리가 얘기하는 대책들을 다 딱딱딱딱 마련해서 정부가 처리해 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본 원인은 뭐냐? 우리나라가 양당제가 자리 잡으면서 양당이 이념 정당이 되면서 보수 진보 싸움이 나면서 진영 싸움, 이념 싸움 모든 것들이 혐오의 전쟁이 붙으면서 진실이 없어요. 대책이 없고. 그러니까 누가 이기느냐 정쟁 싸움으로 가면서 이런 대책을 국민들이 요구하는 이런 합리적인 대책에 대해서 어느 누구 하나 나서고 있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저는 이 총선 제도를 좀 바꿔서 양당제를 좀 해소하면 이렇게 다수결 민주주의가 아니라 이 합의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면 그 안에서 심의도 이루어지고 대화도 이루어지고 이러면서 진실과 과학과 사실, 팩트의 영역이 열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같은 우리나라의 이런 혐오적인 갈등지향적인 이런 정쟁 중심의 양당제로는 이거는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좀 이 다당제나 이런 쪽을 바꾸면서 합의의 정치 문화가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들 좀 바꿔줘야 되고 대통령도 이제는 좀 제도를 좀 바꿔야 된다고 봐요.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비민주적으로 일방적으로 통치를 행하는데 그러면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이렇게 무대책적으로 이렇게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데 이런 데 대한 통제 장치도 이제는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제가 정치학자로서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개헌까지 생각을 그렇습니다. 이게 뭐 너무 먼 얘기니까 이런 얘기 여기 와서 왜 하세요 이러는데 저는 이게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문제가 너무 먼 얘기 같지만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한 해법이라고 봐요. 우리 정치 제도, 정치 구조를 바꿔놓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와도 해결 못하고 이러고 싸운다 맨날.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현실적으로는 좀 시간이 걸릴 그렇죠.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결국은 정부와 또는 어떤 정치권에 의존하기 어렵다 그러면 시민사회 영역에 일이 돼버릴 것 같고 아마 국제환경운동, 뭐 그린피스라든가 이런 데와 연대해서 우리의 고민을 풀어나가는 방법밖에 현실적으로 없는 게 아닌가. 당장 내년 총선에서 또 심판을 통해서 하고 있지 못하는 정부를 심판하면서 새로운 정책적인 대안을 또 시민들이 국민들이 요구할 수도 있죠. 예. 지금 여러 가지 대책들이 뭐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일본은 앞으로 장기간 동안 방류를 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출발점은 우리가 맞기 어렵다면 이후에 어떻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들을 해나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과학의 영역에서는 이제는 이게 옳다 그르다 이걸 얘기하는 건 이미 넘어선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장기적으로 과학자들이 해야 될 영역이라든가 또는 어떤 그 정치가들이 해야 될 영역이라든가 다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제 마무리 말씀 한 말씀씩 해주시고 마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용호 교수님 네. 먼저 말씀해 주시죠. 뭐 사실은 뭐 과학자들이 할 역할은 뭐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을 해야 되는데 이제 어쨌든 그쪽 방사성 오염수가 이제 방류가 됐을 때 그 부분을 계속해서 감시하는 부분은 과학자들이 해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해상에서도 관측을 할 거고, 그럼 우리나라 앞바다에서도 관측을 해야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을 관측을 하고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좀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 생물 축적도 사실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일본 앞바다하고 우리나라하고 조금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앞바다에서 어떤 평가하는 것들이 과연 일본에서 왔는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오래 걸리는 주제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어렵긴 하겠지만 또 이게 이제 워낙에 또 우리 국민들의 건강에 또 관여된 문제이기 때문에 좀 계속해서 노력을 좀 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 리사이클 문제를 다 쓰고 나서 다시 처리한 데가 아니라 그 전에 안 쓸 거는 안 만들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참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미나마타 병 같은 경우에 50년대에 있었는데 그걸 인정하는데 눈에 다 보이는 그런 메틸 수원의 중독인데 그거 인정하는데 한 50년 정도 걸렸거든요. 일본 정부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자체가 나쁜 거예요. 그리고는 그 피해자를 예를 들어서 미나마타 병에 대해서 내가 반대하고 소송을 해야 되고 떠들고 다니면 일본은 미나마타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겠다. 당신들만 조용히 살면 정부에서 돈도 좀 줄 것인데 이렇게 접근하는 나라는 비전이 없다고 봅니다. 일본은 그런 흑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주 해결을 할 수 있는 내 스스로가 좀 판단하고 현명한 어떤 대안을 찾으면 대안이 나옵니다. 그 정도의 눈동자가 반듯반듯하면은 함부로 우리를 감이 있잖아요. 일본이 무서워서 방류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식으로 쉽게 대응하고 우리 스스로가 물신주의에만 사고 잡혀 있으면은
쉽게 돈으로 쉽게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은 내보다 더 알지 못하지 않느냐, 나는 박사인데, 이러면 박사 아닌 사람을 누를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저는 우리 환경 문제를 푸는 것 중에 이런 게 말이 있습니다.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라고. 즉 그냥 시뮬레이션을 나무 일로 시뮬레이션 해주는 건 가능합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에 피해를 입는다면 나는 내 가족을 지켜야 된다 입장이면 대책을 여러 가지를 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문제를 저는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 우리가 그냥 미래를 예상하고 이래 될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세상이 되기를 원한다. 나는 적어도 방류수에는 하면 안 된다고 보고, 과학을 넘어서 방류 자체 아니고 다른 대안이 있고, 그리고 국제, 이건 과학의 이야기가 아니고 정치, 경제, 외교, 산업 모든 세계적인 미래에 대한 달린 문제를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면서 일본과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우리 국내에서도 그런 식으로 좀 더 열린 공간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대안이 되고, 설사 방류가 되더라도 그런 차원에서 다시 이제 방류가 되면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가야 되지, 그걸 기정사실화하고 하는 정도의 수준은 사후 약방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뭐 한 두 가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 과학도 살려야 되고 정치도 살려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얘기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 계몽의 역설에 진짜 심각하게 직면했다. 먼저 이 과학이 아까 제가 네이처지 얘기를 드렸는데, 과학자들이 지금 합의를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학자들이 모여서 잘하시는 대로 관찰하고 가설 세우고 검증해서 진실과 팩트와 법칙을 우리 앞에 보여주시면 돼요. 그 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정치도 우리나라의 국익과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정치권이 이렇게 정쟁 싸움만 벌이지 말고 오염수 문제 가지고도 정치권이 좀 정치적인 일을 해달라, 정치를 살려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계몽의 역설입니다. 지금 지난 300년 동안에 300년 동안에 계몽주의가 가져온 것은 결국에 과학을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인류를 진보시키는 게 아니라 결국 종말과 재앙에 지금 가까운 상황을 끌고 온 거예요. 지금 생태가 이 모양이 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과학에 대한 맹신을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이제 진짜 깊게 성찰해야 될 때가 됐다. 그래서 이제는 이 과학지상주의에 대한 이런 몰신, 맹목적인 신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려서 생각해 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과학은 과학대로 대단히 중요한데 또 맹신해서는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후쿠시마의 오염수가 처리되었다고 해서 방류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친다면은 지구상의 모든 잘못된 것들, 처리된 것들은 다 바다에다 버려도 되느냐? 이번 일본의 그 방류가 그런 봉인을 뜯는 그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김해찬 교수님께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셨는데, 국내적으로 정치권과 또 시민사회의 역할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또 일본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마 과학 영역에서는 많은 분들이 가서 아마 샘플링을 그렇죠. 해서 해야죠.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풀어야 될 문제들도 우리가 앞으로 꾸준히 논의를 해서 내년 총선이건 다음 정권이 어떤 정권이 들어서건 간에 이런 게 좀 더 국민들에게 와닿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책으로, 그래서 국민들이 불안감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대단히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짧지 않은 장시간 세 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지금 여전히 해결이 되진 않았고, 앞으로 우리가 걱정해야 될 부분이 더 많고, 이제 우리 출발점에 서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청자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좀 계속 지속적으로 가지면서 우리의 건강한 삶, 그리고 한국의 어떤 국익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같이 동참하면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